1시간 동안 행복하고 싶다면 낮잠을 자라. 하루 동안 행복하고 싶다면 낚시를 가라. 1년 동안 행복하고 싶다면 유산을 받아라. 평생을 행복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을 도와라. 중국 속담입니다. 경영학의 전설이자 세계적인 컨설턴트인 피터 드러커라면 분명히 이 속담에 문장 하나를 추가했을 겁니다. 평생을 행복하고 싶다면 공부를 하라. 피터 드러커는 20대 초반에 처음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특정한 주제를 정해 스스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통계학, 일본 미술, 중세 역사처럼 그 분야는 매우 다양했습니다. 경영학이라는 그의 전공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3, 4년 정도의 주기를 정해 한 가지 주제를 깊이 있게 공부하는 학습법을 고수했고 그런 공부는 무려 60년이 넘게 이어졌습니다. 3년에서 4년은 대학교 학부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혼자서 평생 동안 셀프 칼리지의 학생으로 살아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무려 20개나 되는 졸업장을 받으면서 말이죠. 학문간의 장벽을 뛰어넘는 통섭의 중요성이 새삼 강조되고 있습니다. 창의력이란 서로 다른 것을 관찰하는 통찰에서 나옵니다. 경영학에 있어 드러커가 쌓아올린 기념비적인 성과는 분야를 가리지 않는 광범위한 공부 덕택이 아닐까요? 평생의 취미로 공부만큼 좋은 것이 또 있겠습니까? 365 공비타민 20개의 대학 졸업장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최근에 무라카미 하루키의 신간이 나왔습니다. 제가 소설가 하루키를 좋아한다는 말씀은 이 방송에서 여러 차례 드렸었죠. 신간 발매일이 언젠지 인터넷에 찾아보고 그리고 퇴근길에 신림역에 있는 집 근처 서점에 재고를 살펴봤더니 신간들이 와르르 들어왔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에서 하루키의 인기 그리고 출판사에서 하루키 책이 얼마나 잘 팔릴 거라고 예상을 했는지 세상에 신림역에 있는 서점 하나에 들어온 초도 물량 처음 들어온 책들이요 무려 80권이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저는 퇴근할 때 바로 신간 코너에 있는 이 하루키의 신간을 사가지고 왔고요. 주말에 책상 앞에 앉아 꼬박 다 읽어버렸습니다. 책 제목이 직업으로서의 소설가예요. 에세이집입니다. 하루키가 자기 스스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자기는 소설을 어떻게 쓰는지 그런 내용들을 담았으니까 저 같은 사람에게는 장편 소설이 새로 나온 것보다 훨씬 더 덩실덩실 춤을 추며 달려갈 만한 책인 거죠. 마치 갓 나온 해리포터 시리즈를 들고 깡총깡총 뛰며 좋아하는 초등학생 마냥 저 역시 잉크도 채 마르지 않은 하루키 신간을 들고 집으로 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도대체 왜 하루키를 좋아하는가 라고 말이죠. 물론 하루키의 팬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 특유의 분위기를 좋아한다고들 하십니다. 음식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재즈라든가 음악 이야기도 나오고요. 뭔가 다른 데서는 찾기 힘든 특유의 그런 분위기가 있죠. 또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하루키 책 전반에 드러나는 일종의 상실감을 좋아한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소설책들의 경우에 말이에요. 하루키는 정말 대단한 작가지만 좋아하는 사람들 못지않게 하루키의 작품의 의미가 없다, 이상하다, 다 읽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비판하시는 분도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비판이 맞니 틀리니 하루키 책이 의미가 있니 아니니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렇습니다. 사실 하루키의 소설 작품보다 글도 좋아하는데 그 글 못지않게 그의 사람됨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라이프 스타일이랄까요? 작업하는 방식이랄까요?
하루키는 여러 차례 평생에 걸쳐 일관되게 이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자기는 둔한 사람이다. 반짝이는 재능 같은 건 없다. 자기에게 재능이 있다면은 아마 땅속 아주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파내기 위해서 평생 곡괭이로 열심히 작업을 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 이제 계속 글을 어떻게든 써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술은 익혔다. 뭐 그런 식으로 말입니다. 하루키는 정말 성실함과 꾸준함의 대명사이긴 합니다. 문학하시는 분들도 각자 스타일들이 다르시잖아요. 하루키는 자기 자신을 일러서 내 다리가 쭉 뻗은 준마가 아니라 하루에 10시간씩 꼬박꼬박 일을 해야 되는 노역마, 노새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좀 더 피부에 와닿는 비유를 하면은 매일매일 밭을 갈아야 하는 우리네 황소 같은 거죠. 일상은 전혀 화려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그리 좋아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좋아하지 않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키는 글에 드러나는 그의 모습에 의하면은 번뇌가 별로 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여러 차례 받았어요. 왜 우리는 보통 그렇잖아요. 나는 왜 안 될까? 빨리 잘 돼야 되는데 왜 자꾸 나는 미끄러질까? 내가 한다고 과연 성적이 올라갈까? 사람들은 왜 나를 싫어할까? 그런 여러 가지의 번뇌로 스트레스를 받고 나는데 하루키는 정말 그런 번뇌가 없거나 아니면은 컨트롤하는 방법을 어느 정도 익힌 것이 아닌가, 트레이닝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포지션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건 내 할 일을 하는 것뿐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들 나름의 할 일을 하는 것뿐이다. 그들 중에서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그들이 나를 싫어하고 좋아하고는 내가 하는 일과 무관하다. 내가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처럼 대단한 작가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럼 뭐 어떠냐. 나는 내 방식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글을 쓰는 것뿐이다. 뭐 이런 자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키가 소설 쓰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것이 그에게는 곧 일이잖아요. 그것을 일하는 방식 그리고 학생이라면은 공부를 대하는 자세로 읽곤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루키의 글들을 읽으면은 저는 그랬어요. 웬만한 자기계발서보다 훨씬 낫고 구호뿐인 동기부여 서적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저만의 독법일지도 모르겠지만요. 그런 까닭에 저는 하루키의 소설보다 에세이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 본인의 목소리가 글 전면에 드러나기 때문이겠죠. 이번에 나온 신간 직업으로서의 소설가 역시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저로서는 굉장히 감명 깊은 부분들이 많았고 느낀 바도 많이 있습니다. 얻은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 제가 좋아하는 몇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나누어드려야겠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책에서 소설 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꼭 소설 쓰는 방법, 글 쓰는 방법으로 듣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그 일을 대하는 자세, 여러분들의 사업을 대하는 자세, 여러분들의 공부를 대하는 자세,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은 아마 도움될 부분을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루키 스스로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20대에 가게를 경영했고 그 뒤로는 30년 넘게 소설을 써왔지만 가게를 할 때나 글을 쓸 때나 자리를 잡아가는 방식 그리고 성장하는 방식이 똑같았다라고 말이죠. 말이 길어졌네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챕터 소설가는 포용적인 인종인가의 일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그럭저럭 35년여를 소설을 쓰면서 전업작가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즉, 문학계라는 링 위에서 그럭저럭 30년을 머물렀다. 옛날식으로 표현하면은 붓 한 자루로 먹고 살아왔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좁은 의미에서는 하나의 달성이라고 해도 좋겠죠. 그 30여 년 동안 아주 많은 사람들이 신인 작가로 등단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 혹은 작품들은 그 시점에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평론가의 칭찬을 받고 다양한 문학상을 타고 세간의 화제가 되고 책도 잘 팔렸죠. 장래가 촉망되기도 했습니다. 즉, 각광을 받으며 장려한 테마 뮤직을 깔고 링에 오른 것입니다. 그런데 20년 전, 30년 전에 등단한 신인 작가 중에 과연 어느 정도나 지금까지 실질적인 현역 소설가로서 활동하고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그 수는 솔직히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니, 실제로는 극소수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신인 작가들이 조용히 어딘가로 사라졌습니다. 혹은 소설 쓰기에 실증이 나서, 혹은 소설을 계속 써내기가 귀찮아서 다른 분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써낸 작품 대부분은 당시에는 나름대로 화제가 되고 각광을 받았지만 이제 아마도 일반 서점에서 입수하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소설가의 정원은 한정이 없지만 서점의 공간은 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소설을 쓴다는 건 너무 머리가 좋은 사람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작업인 것 같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지성이나 교양이나 지식은 소설을 쓰는데 필요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역시 최저한의 지성이나 지식은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틀림없이 그러냐고 정색하고 물으신다면 약간 좀 자신이 없긴 합니다만 말입니다. 하지만 너무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 혹은 특출나게 지식이 풍부한 사람은 소설 쓰는 일에는 맞지 않을 거라고 나는 항상 생각합니다. 소설을 쓴다는 것은 상당히 저속의 기여로 이루어지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실감으로 비유해서 말하자면은 걷는 것보다는 약간 빠를지도 모르지만 자전거로 가는 것보다는 느리다 하는 정도의 속도입니다. 의식의 기본적인 작동이 그런 느린 속도에 적합한 사람도 있고 적합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소설가는 많은 경우에 자신의 의식 속에 있는 것을 스토리라는 형태로 치환해서 표현하려고 합니다. 원래 있었던 형태와 거기서 생겨난 새로운 형태 사이의 낙차를 통해서 그 낙차를 사다리처럼 이용해서 뭔가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상당히 애둘러가는, 손이 많이 가는 작업입니다. 자신의 머릿속에 어느 정도 윤곽이 선명한 메시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일일이 스토리로 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윤곽을 그대로 곧장 언어화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요. 또한 일반인이 받아들이기도 훨씬 쉽겠지요. 소설이라는 형태로 전환하자면 반년씩이나 걸리는 메시지나 개념도 그걸 그대로 직접 표현하면 단 사흘 만에 언어화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마이크를 향해 생각나는 대로 말해버리면 단 10분이면 끝날지도 모릅니다.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은 물론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듣는 사람도 아, 그렇구나 라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그런 게 바로 머리가 좋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라면 일부러 스토리라는 애매모호한 그릇을 꺼내들 필요가 없습니다. 혹은 제로에서부터 가공의 설정을 만들어낼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이 가진 지식을 최대한으로 논리적으로 조합해서 언어화하면 사람들은 수월하게 납득하고 감탄하겠죠. 적지 않은 수의 문예평론가가 어떤 종류의 소설이나 스토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마도 그런 점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말해 소설가에 비해서 머리가 지나치게 좋고 두뇌 회전이 지나치게 빠른 것이겠죠. 때때로 스토리라는 느린 속도의 운송수단을 몸에 제대로 맞춰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텍스트가 되는 스토리의 속도를 일단 자신의 속도로 번역하고 그렇게 번역된 텍스트에 따라
논리를 펼쳐나갑니다. 그런 작업이 적절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다지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잘 풀리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다지 잘 풀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그 텍스트의 속도가 그저 느리기만 한 게 아니라 느린 데다가 중층적이고 복합적일 경우에는 그 번역 작업은 더욱더 힘들어지고 번역된 텍스트는 왜곡되어 버립니다. 그건 어찌됐든 간에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들이나 총명한 사람들이 소설 한두 편을 써놓고 그대로 어딘가로 옮겨가는 모습을 나는 몇 번이나 목격했습니다. 그들이 써낸 작품은 대부분의 경우에 아주 잘 빠진 재기 넘치는 소설이었습니다. 몇몇 작품에는 신선한 놀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소설가로서 링에 길게 머무는 일은 극소수의 경우를 예외로 하고 거의 없었습니다. 잠깐 구경을 좀 하다가 휑하니 떠나버렸다는 인상까지 받았습니다. 어쩌면 소설이란 약간 글재주가 있는 사람이라면 평생 한 권쯤은 비교적 술술 써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또한 그와 동시에 총명한 사람들이라면 아마 소설 쓰는 작업에서 기대한 만큼의 메리트를 찾지 못하겠죠. 한두 편 써보고 아 이런 것이었구나 하고 납득하고는 곧장 다른 분야로 옮겨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나도 그런 기분은 이해가 됩니다. 소설을 쓴다는 것은 아무튼 효율성이 떨어지는 작업입니다. 이것은 이를테면이라는 말을 수없이 반복하는 작업입니다. 하나의 개인적인 테마가 있다고 합시다. 소설가는 그것을 다른 문맥으로 치환합니다. 그건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치환 속에 불명료하고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으면은 다시 그것에 대해 그건요, 이를테면 이거저거 한 것이에요 라고 다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바로 이런 그건요, 이를테면 이러저러한 것이에요가 끝도 없이 줄줄 이어집니다. 한없는 패러플레이즈의 연쇄죠. 꺼내도 안에서 좀 더 작은 인형이 나오는 러시아 인형 같은 것입니다. 이토록 효율성이 떨어지는 멀리 애둘러가는 작업은 이것 말고는 달리 없는 게 아닌가 하는 마음까지 듭니다. 맨 처음에 테마를 그대로 척척 명확하게 지적으로 언어화할 수 있다면은 이를테면이라는 치환 작업은 전혀 필요 없으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소설가란 일부러 불필요한 것을 필요로 하는 인종이라고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설가 입장에서 말하자면 바로 그런 불필요한 면, 멀리 애둘러가는 점에 진실과 진리가 잔뜩 잠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쩐지 강변을 늘어놓는 것 같지만 소설가는 대체로 그렇게 믿고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소설 따위는 없어도 상관없다라는 의견이 있어도 당연한 거고, 그와 동시에 이 세상에는 반드시 소설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당연합니다. 어디까지나 내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소설을 쓴다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몹시 둔해 빠진 작업입니다. 거기에 스마트한 요소는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혼자 방에 틀어박혀 이것도 아니네 저것도 아니네 하고 오로지 문장을 주물럭거립니다. 책상 앞에서 열심히 머리를 쥐어짜며 하루 종일 단 한 줄의 문장적 정밀도를 조금 올려본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 누군가 박수를 쳐주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잘했어 라며 어깨를 토닥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혼자 납득하고 혼자 입을 꾹 다물고 고개나 끄덕끄덕 할 뿐입니다. 책이 나왔을 때 그 한 줄의 문장적 정밀도를 주목해주는 사람이라고는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소설을 쓴다는 것은 바로 그런 작업입니다. 엄청 손은 많이 가면서 한없이 음침한 일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1년쯤 시간을 들여 기다란 핀셋으로 병 속에 세밀한 배 모형을 만든다는 사람도 있지만 소설 쓰기는 작업상 그것과 비슷한지도 모릅니다.
나는 손재주가 별로 없어서 그런 까다로운 배의 모형은 도저히 못 만들지만 그래도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공통점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장편 소설 작업에 들어가면 그런 세세한 밀실에서의 작업이 날이면 날마다 계속됩니다. 거의 끝없이 계속됩니다. 그런 작업이 원래 성품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면 혹은 그게 그리 고생스럽게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면 도저히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 어떤 산에서 후지산을 구경하러 간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두 사람 다 그때까지 후지산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은 산기슭에 서서 산을 여러 가지 각도로 바라보고는 아, 후지산이란 이런 곳이구나. 그래, 역시 이러저러한 점이 멋있어 라고 납득하고 돌아갔습니다. 매우 효율성이 뛰어나죠. 이야기가 빠릅니다. 그런데 머리가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쉽게는 후지산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혼자 남아서 실제로 자기 발로 정상까지 올라갑니다. 그러자니 시간도 걸리고 힘도 듭니다. 체력을 소모해 녹초가 되지요. 그리고 그런 끝에야 겨우 아, 그렇구나. 이게 후지산인가? 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한다고 할까? 일단 몸으로 납득을 합니다. 소설가라는 종족은 어느 쪽인가 하면 후자. 이렇게 말하면 좀 미안하지만 머리가 그리 좋지 않은 사람 쪽에 속합니다. 실제로 내 발로 정상까지 올라가 보지 않고서는 후지산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부류입니다. 아니, 그러기는커녕 몇 번을 올라가도 아직 잘 모르겠다. 혹은 올라가 볼수록 점점 더 알 수가 없다라는 게 소설가의 천성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건 뭐 효율성을 논하고 말고 할 것도 없는 문제죠. 아무튼 머리 좋은 사람이라면 도저히 못할 일입니다. 그래서 소설가는 다른 업종에서 어느 날 천재적인 인물이 훌쩍 찾아와 소설을 쓰고 그것이 평론가나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베스트셀러가 된다고 해도 그리 놀라지 않습니다. 위협을 느끼거나 하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하물며 화를 낸다던가 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소설을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써내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는 것을 소설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재에게는 천재의 속도가 있고 지식인에게는 지식인의 속도가 있고 학자에게는 학자의 속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속도는 대부분의 경우 길게 보면 소설 지필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물론 직업적인 소설가 중에도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뇌가 명석한 사람도 있습니다. 다만 세간에서 말하는 두뇌의 명석함 뿐만 아니라 소설적으로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본 바로는 그런 두뇌의 명석함만으로 일할 수 있는 횟수는 알기 쉽게 소설가로서의 유통기한이라고 말해도 무방할 텐데 기껏해야 10년 정도입니다. 그 기한을 넘어서면 두뇌의 명석함을 대신할 만한 좀 더 크고 영속적인 자질이 필요합니다. 말을 바꾸면 어느 시점에 날카로운 면도날을 잘 갈린 손도끼로 전환하는 게 요구됩니다. 그리고 좀 더 지나면 잘 갈린 손도끼를 잘 갈린 도끼로 전환하는 게 요구됩니다. 그 같은 몇 가지 전환 포인트를 제대로 뛰어넘은 사람은 작가로서 한 단계 거물급이 되고 아마도 시대를 뛰어넘어 살아남을 것입니다. 뛰어넘지 못한 사람은 많든 적든 도중에 자취를 감추게 되죠. 혹은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 원래 안착했어야 할 곳에 쓱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소설가에게 원래 안착했어야 할 곳에 쓱 자리를 잡는다는 것은 솔직히 말하게 허락해 주신다면 창조력이 감퇴한다는 것과 거의 동일한 의미입니다. 소설가는 어떤 종류의 물고기와 같습니다. 물속에서 항상 저 앞을 향해 나아가지 않고서는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나는 오랜 세월 지겨운 줄도 모르고 소설을 지속적으로 써내는 작가들에 대해 한결같은 경의를 품고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그들이 써내는 작품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호감이나 비호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렇다 치고 20년, 30년에 걸쳐 직업적인 소설가로 활약하고 혹은 살아남아서 각자 일정한 수의 독자를 획득한 사람에게는 소설가로서의 뭔가 남다르게 강한 핵 같은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소설을 쓰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내적인 충동, 장기간에 걸친 고독한 작업을 버텨내는 강인한 인내력. 이것은 소설가라는 직업인의 자질이자 자격이라고 딱 잘라서 말해버려도 무방할 겁니다. 소설 한 편을 쓰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뛰어난 소설 한 편을 써내는 것도 사람에 따라서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한 일이라고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못할 것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소설을 지속적으로 써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자격 같은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아마도 재능이라고 불리는 것과는 좀 다른 것이겠죠. 자, 그런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분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답은 단 한 가지. 실제로 물에 뛰어들어 과연 떠오르는지 가라앉는지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난폭한 말이지만 인생이란 원래 그런 식으로 생겨먹은 모양이에요. 게다가 애초에 소설 같은 건 쓰지 않아도 인생은 얼마든지 총명하게, 유효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쓰고 싶다, 쓰지 않고는 못 견디겠다 라는 사람이 소설을 씁니다. 그리고 또한 지속적으로 소설을 씁니다. 그런 사람을 나는 물론 한 사람의 작가로서 당연히 마음을 활짝 열고 환영합니다. 링에 어서 오십시오. 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하루키 식의 소설 쓰기, 그의 소설 쓰기에 대한 지론. 사실 공부하거나 일하는 데 있어서도 저는 길게 보면 이것과 똑같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번뇌 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이 길게 보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공과 실패는 우리가 완전히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실력만큼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성공은 장담할 수 없어도 노력은 장담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도 굴하지 않고 노력만 계속 이어나간다면은 실력은 시간에 따라서 쌓이겠죠. 실력이 있으면은 언젠가 인연이 다 성공할 날이 오기도 할 겁니다.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오늘은 하루키의 직업으로서의 소설가의 한 부분을 나눠드렸습니다. 이 책에 있는 좋은 부분 몇 번 더 나눠드릴게요.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의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나 다음에서 한재우의 브런치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여러분 주변에 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그런 분들, 공부하기 전에 매일 하루에 한 페이지씩 읽고 공부할 의지를 다지는 책 365 공부 비타민을 곁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